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꼰대 의사의 정신과 얘기의 오늘은 53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MBT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조금 더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MBTI라는 게 워낙 이제 젊은 분들 사이에는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화적인 현상처럼 돼 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이 좀 연령대가 있으신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MBTI에 관심이 덜 하실 수도 있는데 그간 이제 질문들에서도 나왔듯이 자녀분들과의 관계 또 MBTI의 궁합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관심들 많이 표명해 주시고 또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MBTI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만 조금은 이제 관점을 넓게 해서요. MBTI에서 취급하는 그 네 가지 성격 유형이 사실은 MBTI 이전부터 정신과 또는 이제 심리학에서 늘 다루던 여러 가지 어떤 정신과적인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이제 MBTI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이제 16개의 타입이 있고 첫 두 개가 내향과 외향, 그 다음에 두 번째 쌍이 감각과 직관, 세 번째 쌍이 사고와 감정, 네 번째 쌍이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인식과 판단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인식과 판단이라기보다는 좀 행동 양식이 즉흥적이냐 또는 행동 양식이 계획적이고 항상 결론을 맺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냐 이런 걸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두 가지 유형 내향이냐 외향 감각이냐 직관이냐에 대해서 MBTI를 소재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내향과 외향의 어떤 정신과적인 개념 또 감각과 직관은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제목이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내향과 외향은 이제 나에 대한 관심, 남에 대한 관심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다음에 감각과 직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든 인간이 정신 기능으로서 감각 기능도 갖고 있고 직관 기능도 갖고 있죠.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보는 사람은 없고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목을 나무와 숲을 보기는 보되 어떤 식으로 볼 거냐, 어떤 식으로 보는 게 말하자면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고 또 심리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바람직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시간 동안 MBTI 16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떤 캐릭터나 키워드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그게 이제 12가지 정도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4개 정도를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맨 위에 나와 있듯이 이제 외향이고 감각형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외향 감각형이 4가지 유형, 그러니까 ESFP, ESFJ, ESTP, ESTJ 요거에 대해서 오늘 주제인 내향과 외향, 그다음에 감각과 직관 요런 거를 초점으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설명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개를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이제 임의로 마음대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외향, 그다음에 내향 이렇게 나눴고, 그다음에 감각이냐, 직관이냐.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E는 extroverted, 외향의 약자가 되겠고요. S는 sensation, 그러니까 감각의 약자가 되겠고, I는 introverted, 내향이고 감각이고, E는 외향이고, N은 intuition해서 이제 직관인데요. I가 이제 내향의 I랑 알파벳이 겹치기 때문에 인투이션 중에 있는 N을 따서 이 N은 약어로서 직관을 뜻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외향 직관, 그다음에 내향 직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로 넘어가서 외향이냐 내향이냐 이런 관점을 보자면 이제 당연히 E는 외향이고 I는 내향인데요. 이렇게 두 개로 모아봤을 때 외향적이면서 감각적인 사람,
외향적이면서 직관적인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외향적이냐, 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향적이면서 감각적인 사람, 내향적이면서 직관적인 사람이 누가 더 이제 내향적이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외향적이면서 감각적인 사람이 외향적이면서 직관적인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더 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얼핏 제가 댓글 보기에 베제크님이 외향적인데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도 너무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 외향적이라고 그래서 항상 외향적인 게 아니니까 자신이 이제 내향적일 때도 있으니까 혼자 즐기는 시간도 많다,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시간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기 관점으로 보면 베제크님이 뭐 어떤 MBTI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요 관점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외향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은 이 감각적인 거는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거에 더 관심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N이라는 건 뭔가 공상을 좋아하고 상상을 하고 추상적인 거를 더 좋아하는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으로 볼 때는 이 외향 감각이 훨씬 더 외향적이고 외향 직관은 기본적으로 외향적이지만은 내향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베제크님이 외향적이면서 직관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맞느냐 틀리냐랑 관계없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릴 네 가지 유형은 가장 외향적인 유형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제목식으로 얘기하면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남에 대한 관심, 또는 관심이나 에너지가 나한테 쏠리기보다는 밖에, 여기서 밖이라는 건 뭐 사물도 밖이지만 주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나보다는 타인과의 관계 또는 타인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성향들의 사람들이다. 요게 이제 그 스테레오티픽하게는 얘기를 하게 되죠. 요게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고, 가장 외향적인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슬라이드는 이제 전에도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그 외향적인 사람들을 좀 잘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 즐거이 인용하기는 합니다. 요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파리스 힐튼이고, 여기가 브리트니 스피어스고, 여기가 이제 린제이 로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다음에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다, 이러니까요. 딱 봐도 되게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좋아하니까 파티 애니멀이라고 하잖아요. 파티를 좋아하니까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그다음에 되게 감각적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 이제 이제 꾸민 것도 이제 열심히 꾸몄고, 옷도 잘 입고, 그다음에 표정도 그렇고 되게 이제 현실적이면서 감각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눈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글자씩 얘기를 할 때는 S랑 P, 감각적인 거랑 즉흥적인 게 결합할 때 되게 이제 쾌락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즐거움을 찾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좀 과도하게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쾌락적이고, 근데 이 쾌락적이라는 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쾌락적인 자극, 어떤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극이 없으면 좀 심심해하고 지겨워하고 이런 측면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자극을 굉장히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SFP의 가장 뭐 전형적인 뭐 캐릭터를 들라 그러면 이제 페리스 힐튼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한 거니까 ESFP가 가지는 단점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때 뭐 굉장히 유행했던 책인데요. 책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책 제목만 들었을 때는 이렇게 대충 살고 열심히 안 살아야 되는 건데, 남들 얘기를 듣고 열심히 살 뻔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안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내용은
그거랑은 약간 좀 편차가 있어서요. 뭐 이런 내용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아마 굉장히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까지 사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업을 가진 다음에는 이제 투잡을 뛰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남들처럼 생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열심히 사는 삶, 모범적인 삶, 이게 바람직한 삶이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다음에 인생이라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진지하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길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를 위한 용기고 예의라고 생각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은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제 자신의 해석이나 또 이와 관련된 뭐 옛사람들의 얘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성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진정성이랑 성실성을 보통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성실하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바른 생활 사나이 같은 거 이제 성실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잘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남들한테 보기에도 모범적인 방식으로 어떤 거짓되거나 그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모범적인 생활을 사는 거, 이게 이제 성실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진정한다는 것도 성실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요거는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자기 자신의 주어진 모습에 남이 뭐라고 하건 말건 자기의 특색대로 그대로 간다, 오센틱하다,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런 진정성 있는 삶을 데이몬의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규율이나 질서로에 순응하는 거, 이게 이제 성실한 삶, 바른 생활 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사 사회적인 규율이나 질서로부터 다소 어긋나는 게 있어도 자신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사는 삶을 이제 데이몬의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산다, 나한테 충실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저희 때는 뭐 중학교 때 뭐 거의 뭐 필독서처럼 돼 있었는데, 요즘도 뭐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만, 데미안에 나오는 그 구절 중에서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옳다 이런 거로 오늘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삶,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서 남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서 거기에 충실한 삶,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내향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남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사회적 전체적인 합의에 따라서 나 자신을 맞춰가는 거, 이게 이제 외향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향과 내향을 대비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규리 님이 질문 있다고 MBTI가 유전인가 이런 질문 주셨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문제라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MBTI 자체가 어떤 성격을 측정하느냐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조금은 비과학적인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MBTI의 유전율, 얼마나 유전적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연구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직관적으로 볼 때는 MBTI가 유전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MBTI가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침에 MBTI랑 저녁에 MBTI가 다르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면 그건 유전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MBTI가 측정하는 건 어떤 유전적인 성격을 측정하는 건 아닌데, 성격 자체를 잘 측정하면 상당 부분 유전적인 걸로 돼 있고요. 어느 정도로 유전적이냐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가 유전율이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유전적인 성향이 그 성격을 차지하는 비중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대개 한 60-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격은 좀 다소 유전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MBTI는 유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풍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가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가풍이라는 게 이제 집안 내력일 수도 있잖아요. 그 집안 내력이라는 게 유전적인 성향도 있으니까요. 가풍의 영향을 받는 건 유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유전적인 게 아니라도 말씀 그대로 가풍, 그 가문의 분위기 혹은 교육 어떤 철학 패턴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행동 패턴이 이제 대를 이어서 지속되게 되면 그건 이제 가풍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사실은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MBTI를 비롯해서 모든 성격이 가풍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윤희님이 어렸을 때 너무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뭐 이제 소년급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지 않다, 이런 거랑도 뭐 이제 관련성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고요. 근데 어릴 때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 인생의 어떤 철학이나 살아가는 방식을 깨치고 또 그 돈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서 잘 지키면은 그건 참 좋은 일이겠죠. 근데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똑같은 양의 실패를 할 거면은, 아주 어릴 때는 실패를 많이 겪으면 좀 좌절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그러고요. 뭐라 그럴까요?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년기에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신뢰 또는 주변 환경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 상태에서 좀 고생을 하는 거는, 그것도 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고생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완소남님께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없는 지인이나 친구,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거 호구 같은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내향입니다. 아마 내향형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하시는 것 같고요. 글쎄, 뭐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진짜로 뭐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는 뭐 다소 좀, 저 사람은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느냐, 혹은 친하냐,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은 없더라도, 먼저 연락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반복된다면, 그 다음에 그렇다는 거를 꽤 확신을 갖고도 뭐 미련이 남아서 또는 다른 이유로 연락을 한다면 그건 호구 같은 행동이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워낙에 이제 현대 생활이 바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건이 된다면 여유 있게,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하시고 이러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마찬가지로 저런 상황에서는 뭔가 좀 의심스럽고 괜히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 것도 맞죠. 그렇죠? 비아김님께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가 60대가 돼서 이제 많이 깨달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요것도 이제 일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젊어서는 좀 외향적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규율에 맞추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이게 이제 외향적이잖아요. 그러다가 좀 60대가 되시면 이제 한갑이 넘으신 거니까 조금 그렇게 살다 보면 조금 저녁 무렵이 되면 좀 뭔가 헛헛해지고 뭔가 좀 외롭기도 하고 뭔가 후회가 되기도 하고 되게 이런 순간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내향적이 되고 또 조금 외부 활동들을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럴까요? 중요한 거를 더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덜 중요한 거는 쳐낸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준비한 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정욱이라고 그 숭실대 창작과 교수님이시고 아마 뭐 드라마 제작에도 관여하시고 영화 제작에도 관여하는 뭐 이런 좀 문화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을 알고 있는데요. 뭐 제가 이분 글을 좋아해서 좀 보다가 이런 문구가 있어서 한번 따와봤습니다. 사실은 남정욱 이 교수님이 그냥 우리가 그냥 선입견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내향적인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또 뭐 친근감 있고 뭐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지금이 내가 있는 것은 내가 혼자 있었기 때문이다. 늘 혼자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근데 아무리 외향적이라도 또는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그분이 내향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수준 높은 삶이라고 그럴까요? 좀 더 생각하는 삶을 가지려고 그러면 혼자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이 슬라이드에서 문제는 이렇게 즐겁게 파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 파티가 사실은 좀 자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중독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즐기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좋은데 사실은 여기 있는 연예인들 중에 상당수가 또 그러지 못해서 뭐 마약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병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SFJ는 아주 뚜렷한 캐릭터가 제가 뭐 주변에는 있지만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 없어서 이제 보여드리지는 않는데요. ESFP, 아까 그 파리스 힐튼 같은 사람이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려서는 ESFP였다가 좀 나이가 들면서 절제도 하고 계획적이고 그다음에 매사를 맺고 끊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성공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ESFJ라든지 ESTP, ESFP 이런 경우들이 되게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공부하기는 안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는데 FP는 사람과 놀기를 좋아하고 TP는 이제 뭐 사물과 놀기를 좋아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다 보니까는 도가 트이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지만은 굉장히 사회생활은 잘하고 현실적이고 똑똑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스 힐튼이 사업에 성공했다면 ESFP가 ESFJ로 됐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역시 ESFP랑 비슷하게 사교적이고 친절하고 현실적인 이런 사람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SP가 쾌락주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SJ가 될 때, 그러니까 어려서 쾌락주의적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좀 쾌락을 멈추고 절제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이제 신화를 빌려서는 디오니소스가 에피메테우스가 된다. 디오니소스는 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좀 이렇게 즐기는 신이고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반대쯤 되는데요. 이 사람의 와이프가 그 판도라잖아요. 그래서 판도라가 이제 뭐 이렇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갖고 다 이제 온갖 악이 튀어나왔는데 하나 남은 이제 희망을 그 남편이 얼른 닫아갖고 희망만 남았다. 뭐 그때 그 판도라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메테우스가 가지는 특징은 옆에 이제 쾌락주의가 있는데 그 쾌락을 잘 컨트롤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SP와 SJ는 사실 MBTI적인 해석으로는 완전히 시장은 같지만은 결과는 180도 다른 뭐 이런 측면이 된다. 이런 게 이제 ESFJ랑 ESFP 차이점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ESFP가 ESFJ가 될 때 어떻게 되냐 할 때요. 그 FJ라는 건 F라는 건 이제 감정이니까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다음에 선악을 판단하는 건데 J가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판단을 하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P는 사실은 그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데 어떤 맺고 끊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게 없다가 이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그냥 마냥 순수하지만은 않고 선악 판단에 좀 아주 철저하다든지 민감해지는 이런 성향을 가진다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MBTI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경우들 많이 봤는데요. 목사님의 옛날을 보면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방탕하게, 그러니까 잘 노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속된 말로 회개를 해갖고 아주 근엄한 목사님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요. MBTI로 이렇게 사실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TP는 아까 얘기했던 페리스 힐튼의 한 잠 한 달은 F가 T가 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ESFP랑 비슷하게 현실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극추구적인데요. 요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라기보다는 T니까요. 어떤 사람이랑 관계없는 뭐 이런 것 좀 되겠죠. 그래서
여기요, 이제 이게 뭐 권가은이라는 초등학생 친구라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뭐 올림픽에서도 굉장히 잘한 한국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보다 더 어린 애인데 이게 이제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의 성지 같은 곳이라고 그럽니다. 전북의 무슨 고안산인가 뭐 이런 데라고 그러던데요. 그걸 진짜 놀라울 정도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재밌었던 거는 어린애가 암벽 등반하는 아주 테크닉이 출중하다 이런 거보다는 왜 하냐 그랬더니 정말로 재밌어서 한다. 정말로 이거를 하면은 뭐 스트레스도 풀리고 내가 조금 과정에서 얘기하면 살아가는 의미를 느낀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ESTP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해서 가져왔는데요. 약간은 이제 노는 걸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가방끈은 짧죠. 근데 아주 어려서부터 놀기를 좋아해서 놀다 보니까는 세상 이치를 깨달은. 그러니까 배움은 없어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남한테 속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사업도 잘해가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이제 ESTP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쾌락적이라는 거에 또 다른 이면이 사실은 위험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다가 그거를 달성했을 때 또 위험이 없어졌을 때 안도감을 느끼는데 그 안도감 자체가 굉장히 쾌락적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ESTP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길기는 하지만 재밌는 글이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방끈이 짧지만 길거리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가 사실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이제 무학에 가까운 이런 사람이었는데 마키아벨리는 눈을 뜨고 태어났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깨친 사람이라면 타고난 사람이라면 학교는 세상이 온갖 학교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 가지를 배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뭐 문호라고 하는 고리끼 경우도 고리끼의 학교는 세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리끼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 거의 못 받은 상태에서 9살부터 뭐 넝마주의, 구둑방보자, 수습생, 보조, 뭐 점원, 짐꾼 이런 식으로 전전하면서 근데 이 경우는 재밌어서 한 건 아니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산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인생의 이치에 대해서 통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MBTI가 가지는 장점이 그렇기는 하지만 그 16개 중에서 우열을 가릴 수는 없고요.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STJ의 경우는 흔히들 워커홀릭, 일벌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ESTP가 좀 ESTP의 어른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물론 어릴 때부터 ESTJ인 사람이 있죠. 근데 흔히들 이제 ESTJ는 자기 자신을 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건 자신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자신의 컴플렉스가 없든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뜻이니까요. 외향적인 사람이 그렇고 그다음에 직관적인 사람에 비해서 감각적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보게 되니까는 또 자신의 어떤 뭐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이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thinking이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는 뭐 이렇게 논리적인 거 이런 걸 따지는 거고 그다음에 매사에 판단적이고 그때그때 맺고 끊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성격적인 단점이나 자신의 성격에 대한 궁금함 또는 의심스러움 이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꼭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자기 성격에 대해서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왜 사람이 좀 불편해야 관심도 가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MBTI에 대해서 제일 관심 없는 사람을 찾아보면 그중에 한 타입이 ESTJ일 거다. 뭐 이런 식의 우스갯소리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ESTP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열심히 놀다 보니까 공부는 안 해도 세상 이치에 통제를 했기 때문에 회사의 중역이나 사장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ENTJ와 ESTJ는 얼핏 봐서 비슷한데 보통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굳이 그냥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는 ESTJ가 굉장히 일벌레고 관리자형이고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보스가 되지는 않고 보스가 시키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효율적으로 잘 해가는 이런 뭐 전문화 중역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ENTJ는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혼자서 모든 걸 읽어서 다른 사람을 뭐 시키고 큰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S적인 사람은 N을 키우려고 그러고 N적인 사람은 S를 키우려고 그러고 이러는 게 사실은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P가 SJ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FJ가 선악 판단에 민감하다 그렇다면 TJ는 옳고 그름에 민감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따지기 좋아하고 옳고 그른 거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워커홀릭이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캐릭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 못 드린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벌써 이제 시간이 반이 지났네요. 그래서 질문들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도 아마 MBTI 그 뒤에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 준비한 거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은 좀 뒤로 하고 준비한 슬라이드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향과 내향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뭐 일상생활에서 심리학이나 정신과 영역이 아니래도 일반적인 쓰는 얘기라서 뭐 별로 어려울 게 없는 얘기인데 막상 외향이 뭐고 내향이 뭐냐를 따지자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학자나 사람들마다 외향과 내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뭐 수도 없이 뭐 바꿨는데요. 그냥 현재로서 제가 제일 그냥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외향이라는 건 남에 대한 관심이 나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큰 상태. 내향이라는 건 나에 대한 관심이 남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큰 상태. 하지만 100% 외향이나 100% 내향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뭐 이런 댓글들을 보면 내향, 외향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밖에서 기빨리고 방전이 되기 때문에 얼른 집에 들어와서 기를 보충해야 되고 충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향형이다. 외향형은 어울릴 때 기가 충전되고 혼자 있으면 기가 빠지기 때문에 얼른 외출을 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기분도 좋아질 뿐도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는다. 이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MBTI의 내향, 외향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영규리님 질문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MBTI에 넘어서 자기를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서 도움되는 책을 추천해 주시겠냐 하는 얘기인데요. 요건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특히 이제 MBTI랑 관련해서 꼭 MBTI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 MBTI 처음 얘기했을 때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고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향 외향의 저작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도 어떤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내향적인 삶의 태도, 너 자신을 알라로 대표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아무래도 뭐 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융이 정의한 것도 사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은 생각이 사실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정신요법의 기본 문제라는 데 나와 있는 기술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여러분들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객체에게서 리비도를 빼내려고 하고요. 외향적인 사람은 객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행동한다. 이게 내향과 외향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슬라이드에는 적지 않았는데 심리유형이라는 책에 보면 융 얘기입니다. 융의 그 사이콜로지컬 타입스에 있는 책을 보면
외향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면 관심이 대상을 향해 바깥쪽으로 쏠리고요. 그다음에 내향적인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은 관심이 대상보다는 주체로, 즉 자기 자신의 심리작용으로 쏠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적었고요. 저도 뭐 읽고 있으면 무슨 뜻인지 대략은 알 것 같은데 안 와닿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융 같은 학자가 뭐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안 와닿게 적은 건 아니고요. 그만큼 외향 내향이라는 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향 외향에 관해서는 뭐 시간 관계도 있지만은 앞으로 비욘디 강의하면서 정신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의 대부분은 감각과 직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흔히 뭐 클리셰처럼 얘기하는 게, 감각이라는 건 이제 나무를 주로 보는 어떤 스타일이고, 직관이라는 거는 개별적인 나무를 본다기보다는 숲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뭐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사는 게 되게 맞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무를 본다고 나무만 봐서 그 나무가 숲에 있는 나무인지 도로에 있는 나무인지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배경으로는 숲을 깐 상태에서 나무를 보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숲만 보는 사람이 그 숲이 나무로 이루어진 전체가 숲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 감각과 직관은 사실은 따로따로 노는 상호 배타적인 거라기보다는 같이 가는 거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직관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감각이 선행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MBTI에서는 이거냐 저거냐, A냐 B냐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해라, 이런 식의 관점을 취하고, 사실은 MBTI의 마이어스 브릭스 모녀뿐만 아니라 융도 이런 관점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게 제 주장이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 자신의 주장이지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아닌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감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이제 아마존 뭐 밀림에 대한 건데요. 이런 밀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인간이 이제 원숭이에서 진화한 거니까 요 원숭이가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밀림에는, 아마존 밀림에는 온갖 식물들, 온갖 동물들이 있는데 요런 맹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죽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숲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한테 중요한 나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감각형이라는 건 개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듯이 감각형은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능력을 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민감하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죠. 반면에 이제 직관형이라는 건 보다 더 상상력이 풍부하고 공상이 풍부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좀 4차원적이고, 그래서 이제 표현하자면 뜬구름 잡는 문제를 붙들고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직관의 기능이 없으면 우리 인류가 오늘날처럼 발전한 문명이나 뭐 그거에 앞서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아마존에 이제 개간을 해갖고 숲을 다 태운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감각 기능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숲이 태워진 의미를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어떤 직관형의 기능이라는 거는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그 하나하나를 봐서 어떤 패턴을 인식하고, 그 패턴을 인식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눈앞에 보이는 이면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보는 능력을 일반적으로 직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숲이 태워지고 있으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존 밀림이
지구상의 허파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분이 모여서 비를 내리는데 비도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남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 식물 동물들을 살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원숭이가 이렇게 나무에 살았던 게 왜 나무에 살았느냐 보면은, 사실은 감각만 있다면은 뭐 나무에 사나 보다 이런 정도가 될 텐데, 이걸 어떤 패턴을 생각하다 보면 이런 맹수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나무에서 생활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설명의 비유로서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관점에서 감각과 직관은 양쪽이 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너무 좋아하는 슬라이드라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아마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렇게 패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물밖에 없고 숲밖에 없나. 그러니까 밀림이라는 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그림이라는 게 나무로 이루어져 있고 식물 동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좀 공상이거나 당장의 현실적인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 뭐 인간이라는 게 뭐냐, 삶이란 뭐냐, 나는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느냐, 이게 굳이 MBTI로 얘기하자면 직관에 가까운 어떤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쉽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감각형 직관형을 정리하자면, 감각형이라는 거는 자신한테 필요한 특정 부분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보는 성향이고, 현실적인데 반면에 이해관계에 좀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현대의 어떤 소피스티게이트된 그런 생활에서 오히려 뭐 득실로 따지면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고요. 직관형이라는 건 전체적인 패턴에 주목하는 형향이고, 공상적이고 이상적이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뜬구름 잡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실체가 없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주장은 허와 실, 여기서 허라는 건 직관이고 실이라는 건 감각쯤 되겠죠. 허와 실을 겸비한 삶이 가장 이상적이다, 정신과적으로 볼 때 이런 색이 거고요. 그걸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감각과 직관을 겸비한 삶, 그 다음에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뭐 얘기하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요 말씀도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뭐 융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융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신요법의 기본 문제에서는 심리적인 기본 기능, 그러니까 감각, 직관, 그 다음에 사고, 감정, 이런 기본 기능들이 한계체에서 모두 똑같이 강하거나 똑같은 정도로 발달하는 일이 드물거나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고 기능이 발달한 사람은 사고에 반대가 되는 감정이 열등할 뿐만 아니라 사고와 감정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이 뭐가 되죠? 감각과 직관이잖아요. 감각과 직관도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 4가지 기능 중에서 1가지 기능을 제외하고는 3가지는 억압돼서 발달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융이 기본적이 취했던 태도인데, 저는 이게 이데올로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사람들을 보거나 환자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 의문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직관이 우세하면 직관에 반대되는 감각이 특히 억압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고, 감정도 억압된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의식적으로 감각 기능이 직관에 가장 많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감각 기능은 퇴출된다, 추방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또 심리 유형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등한 기능을 직접적으로 탁월한 기능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절망적인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럼에도 이런 노력이 종종 전개되었으며 그때마다 실패를 거듭해왔다. 전환은, 그러니까 그래서 직관이 감각이 되려면 언제나 탁월한 기능에 피해를 안김으로써, 그러니까 감각이 발달하려면 발달한 직관이 피해가 가해져야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가진 사람이 직관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는 없고 직관적인 사람이 감각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게 꼭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남은 시간 피카소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가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제가 한 20년 전에 바르셀로나를 갔는데 그때는 그냥 모르고 갔는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바르셀로나 이제 건축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피카소 미술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바르셀로나의 피카소 미술관이냐. 물론 이제 스페인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뭐 어찌어찌해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무식한 저로서는 피카소의 그림 하면 굉장히 이제 추상적이고 직관적이고 개념적이고 말하자면 이제 피카소는 직관형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정말로 사실적으로 그림을 제가 보더라도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그렸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은 피카소가 주로 이제 어렸을 때 피카소가 흔히들 천재라고 그러는데 10대 때 그 아버지가 또 미술의 조예가 깊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마치 타이거 우즈 아버지가 굉장히 골프를 잘 쳤는데 타이거 우즈가 골프 재능을 타고났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골프 교육을 시켜서 세계 인류 선수로 자랐듯이 모차르트가 그랬듯이 피카소도 역시 예술적인 재능을 타고났는데 10대부터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서 훌륭한 화가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렸을 때 그림들이 주로 전시돼 있는데 굉장히 사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추상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사실적인 그림을 못 그려서 추상화를 그린다고 좀 다소 우스갯소리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참 큰 코 닥칠 소리다 이런 거를 그때 깨달아서 굉장히 이제 인상이 깊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피카소의 MBTI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피카소의 MBTI는 오히려 직관형이라보다는 감각형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 설명 들으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카소가 76세가 돼서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피카소가 10대 피카소가 아마 마드리드 사람일 겁니다.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이라는데 1656년에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이 시녀들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뭐 저도 잘 모르는 그림인데 이게 미술사에서는 꽤 이렇게 이정표가 된 그림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피카소가 여기에 큰 영향을 받아서 10대에 이거를 보면서 이제 회화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아주 늙어서 76세가 돼서 그 시녀들의 어떤 기본적인 구도나 색감은 가져온 상태에서 계속 추상적으로 변형을 시킨 58개의 그림을 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이제 굉장히 벨라스케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은 사실은 이제 감각형 사람의 그림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직관형의 그림이다 이렇게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피카소가 어려서 감각적인 훈련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감각이 흘러넘치다 보니까는 직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됐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이제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게 피카소가 62세인데 바람둥이고 여자들한테는 되게 좀 성실하지 못하고 잘 못했던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여성 편력이 심했는데 그중 한 명이 22살의 미술학도인 진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1943년도쯤 되는 사진이니까. 그리고 어디 해변에서 뒤에 이제 사람한테 노를 젓게 했는지 뭐 심부름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진루를 공주처럼 모시고 피카소는 시종처럼 큰 우산을 가지고 이제 진루를 시종드는 요런 건데 재밌는 게 이 진루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피카소랑 사귀었는데 피카소가 계속 사귀고 있는 중에서도 다른 여자 만나고 그다음에 왕자병에 걸려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고 그래갖고 열이 받아서 어쨌든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이 자서전 비스무리하게 썼는데 이 자서전의 표지 사진이 이거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카소 보고
뭐 한번 뭐 연 먹어라 뭐 이런 정도의 뭐 의미겠죠. 그래서 뭐 이런 뭐 피카소 경우들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시간 관계상 뭐 넘어가겠는데 융도 이제 굉장히 근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나중에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감각 직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치 제가 이러면 이제 직관이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다 이렇게도 혹시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고 융 자신이 자신은 내향형이고 직관적이어서 자신의 어떤 내향형이고 직관적인 스타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직관적이고 내향형이면 현실 세계에 관심이 없고 돈에도 관심이 없고 현실 적응에는 젬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융은 돈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평생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명품 시계 중에 IWC라고 독일에 있는 그 시계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뭐 전적으로 상속받은 상속녀랑 결혼을 했나 이렇죠. 근데 융도 뭐 뒷얘기지만 좀 여성 편력이 심했고 하지만은 상당히 그 상속녀임에도 불구하고 현모양처 스타일이어서 융의 어떤 여성 편력을 잘 참아내고 그랬기 때문에 융이 어떤 학술 활동이나 심리적인 연구에 진력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피카소나 융이나 뭐 이런 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은 참으로 다양하다 이런 거에 좀 뭐 우스갯소리 비슷한 거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땅에 있는 두 가지 건물 사이에 있는 뭐 하늘이 이제 파랗게 잘 보이고요. 뭐 아주 탑 모델들이 아주 뭐 명품 화장품들 선전한 게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성격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은 보고 즐겁죠. 감각적이고 그다음에 뭔가 좀 고양시키는 느낌도 있고 나도 뭐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닮고 싶다. 또 뭐 저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고 돈도 벌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어떤 실말 추구하고 허를 짚지 않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후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얘기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이상은 얘기도 뭐 가수 있잖아요. 저희 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굉장히 이제 퍼플러했던 가수인데 이상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1975년도 이제 중앙일보에 나왔던 글인데 재미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옛날에 무슨 칠공자라고 있었습니다. 재벌 2세인가 3세들이 모여갖고 방탕하게 놀아서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마 일원이었고 뭐 중앙일보도 되게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기자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글을 썼던데 시온성주 2세다 뭐 이래서 썼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뭐 박동명인가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시쳇말로 현장에서 걸렸어요. 걸려갖고 이제 검찰 조사를 받는데 이제 자기 자랑을 한번 한 거죠. 내 취미가 최고업 승용차 갖는 거, 미녀들과 어울리는 거. 그래서 검찰에서 뭐 그 당시에는 압류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1,600만 원이면 요즘 굉장히 뭐 좋은 차는 못 살 돈인 것 같긴 한데 당시에 스포츠카는 1,600만 원이면 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한 대뿐이다 이러고 그다음에 매스컴에 등장하는 미녀들은 꼭 사귀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감각이 우세하고 뭐 인생이라는 건 뭐냐에 대해서 뭐 인생 별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얘기일 것도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굉장히 뭐 철학의 역사를 바꾼 유럽의 굉장히 페이머스한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뭐 시온성주라는 게 저게 이제 신앙촌 설립한 사람이라서 그 아버지가 돈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의 집은 그 독일의 무슨 철강회사인가 그랬는데 세계적인 철강회사입니다. 그래서 돈이 뭐 말하자면 빌 게이츠나 아마 스티브 잡스급으로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근데 뭐 좀 우울해서 그랬다는 소리도 있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에 관심이 없어서 자기가 상속받은 돈을
다 던져버리고 그다음에 철학의 총화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스위스인가 시골 가서 국민학교 선생님을 오래 했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떤 삶을 보는 가치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돈 많은 조건이고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여러 가지 자원이 제공될 수 있으면서도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하다. 뭐 이런 얘기의 어떤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 같아서요.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이상은 얘기는 전에도 한 번쯤 뭐 제가 좋아하는 가설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융이 한 얘기 중에 내향형의 특징은 자꾸 이제 바깥으로부터 움트러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내향형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내향형은 외부를 자꾸 경계하는 스타일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융의 얘기에 적절하게 맞는 것 같아서 이상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담다디라고요. 제 뭐 학생 때 완전히 센세이셔널한 이런 얘기였는데 이분이 한대 뭐 연영과인가 1학년인가 2학년 때 강변가요제를 등장해 갖고 아주 센세이셔널한 춤과 노래를 선보여 갖고 뭐 요즘 급으로 얘기하면 블랙핑크급의 인기를 얻어서 뭐 이걸로 한번 뜬 다음에는 뭐 온갖 방송에서 다 불렀던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수만 씨가 가수였는데 카메라를 향해서 한 사람만 불러봐라 그랬더니 뭐 어머니 아버지 뭐 대한민국 여러분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러갔고요. 굉장히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뿌리박았던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학교 초년병에 아주 뭐 거의 핵폭탄급 그런 인기였을 겁니다. 그랬으니까는 사실은 계속 뭐 돈 벌고 유명세를 즐기고 연예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스타일을 보면 마치 그런 삶을 살아갈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 1년 정도 방송 출연을 하고 잠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잠적한 이유가 한참 뒤에 이제 인터뷰한 거를 보면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게 이상은 씨한테는 나를 잇는 걸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 없을 때는 번아웃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떠나야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담다디 같은 개고생을 하면 누구라도 일찌감치 철학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향형은 외부를 경계한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상은 씨가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혹은 외향형이었다 내향형이 됐느냐 혹은 아까 뭐 EN 외향 직관형인 경우는 그 외향과 내향을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냐 하는 거는 MBTI 틀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관점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MBTI 틀을 벗어나면 또 다른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배재크님이 이상은의 다음 노래들이 철학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담다디를 제외하고는 다른 노래들은 다 철학적이고 다른 노래들은 다 얼핏 비슷하고 이게 같은 맥락에서 느껴지는 게 있는데 저 담다디는 완전히 다른 노래입니다. 근데 사실 저 선배가 한번 뭐 곡 하나 주세요. 그래서 그거 들고 나갔다는 소리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은 자신이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튀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튀는 노래와 율동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만은 또 아니었던 거죠.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또 58분이 돼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고 그냥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MBTI식으로 얘기하자면은 INTP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사고와 감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피와 죄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네오나르도 다빈치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많은 질문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요 질문들도 제가 캡처해서 다음 시간에
가능한 다 소화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MBTI 소화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항상 뭐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젊게 사시고 또 성격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MBTI를 통해서 보는 성격 이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열심히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